여러분의 자산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대체 왜 우리나라 원화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말이었습니다. 외환시장 전광판에 나타난 이 숫자, 1,480원. 와, 정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우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1,500원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환율이 좀 오른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련 자료들을 보면요. 이걸 두고 우리 경제 전체에 켜진 빨간 경고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고등 때문에 정부 최고위층까지 나서서 비상 대응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신호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켜졌는데 과연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통화 위기가 눈앞에 닥쳤으니까요.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구두 개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경고를 날린 거예요. 자꾸 이러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말로만 으름장 놓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카드 3장을 동시에 딱 꺼냈습니다. 첫째는 방금 본 것처럼 강력한 경고로 투기 심리를 억누르고, 둘째는 우리의 든든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외환 보유고는 아끼면서 시장의 달러를 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서학개미들 자금 좀 돌아오라고 세금 깎아줄게 하는 당근까지 제시한 겁니다. 정말 입체적인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 전략, 처음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통했습니다. 환율이 1,480원에서 1,440원까지 쭉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부 계획이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데 왜 시장은 금방 다시 불안해졌을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 벌인 보이지 않는 투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이라는 게 사실 어떤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완전 윈윈 게임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술주는 쑥쑥 크지, 거기다가 달러 가치까지 오르니까 환차익은 덤으로 생기지. 이건 뭐 투자와 보험을 동시에 드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을 빼가고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수입 업체들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물건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달러를 사서 쟁여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개의 흐름이 딱 만나니까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퍼펙트 스톱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는 여러분, 우리를 믿으세요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시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손에 계산기를 들고 아니, 지금은 달러가 더 이득인데? 하면서 달러를 향해 막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미스터리가 드러납니다. 도대체 어떤 강력하고 또 근본적인 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정부의 계획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미스테리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 1.25%포인트. 이 숫자가 그냥 작은 차이 같지만요. 전 세계의 거대한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말하자면 물길의 높이 차이 같은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도 당연히 이자가 더 높은 안전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논리적인 흐름인 겁니다. 그런데 바깥 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아주 첨예한 논쟁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다라고 주장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제 우리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수출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 성과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든 간에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 원화가 약한 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깊숙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판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실질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방어적인 플레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걸 기회로 삼는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입니다. 우선 방어적인 전략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내 모든 자산을 원화라는 바구니 하나에만 담아두지 말라는 거죠. 달러 같은 다른 통화 자산으로 나눠 담아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때 핵심은요, 환율이 막 오를 때 불안해서 한꺼번에 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부 개입 같은 걸로 환율이 잠깐 주춤할 때 그럴 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서 꾸준히 분할해서 사모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은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일단 받고요. 그 돈으로 현금을 가만히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나 금처럼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는 거죠. 또 어차피 써야 할 수입품이 있다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심지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면 빚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저금리 대출로 가치가 오를 만한 자산을 사는 것까지도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통화의 폭풍우 속에서는요, 눈앞에 치는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는 저 깊은 곳에 해류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파도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류의 방향을 읽고 계신가요?